자, 일단 첫 번째 조선 후기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 이제 통치 구조가 나오는데 비변사라는 놈이 나와요. 이 비변사를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비변사는 일단 강화,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모든 정부를 총괄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비변사가 어떤 놈이냐라는 걸 아셔야겠죠. 자, 보세요. 원래 국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조선의 그 통치 시스템인데, 이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자, 여진족이 윗동네에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랫동네에서 왜구가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의정부가 육조, 의정부는 이제 재상 중심이고, 육조 중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어디가 필요합니까? 병조예요. 자, 병조에서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병조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군사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병조라고 하면 2호의 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순위에서도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의 재상들이 또 커트를 하고, 그렇죠. 컨트롤 하니까 이게 이제 전쟁을 막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임시 기구인 비변사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다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비변사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비변사는 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정부 고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정부의 삼정승이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육주에서도 참판, 참의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고급 관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변란을 막으면 비변사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왜? 임시기구니까 비변사에서 전쟁이 끝난다. 이 그 변란이 끝난다 하면 여기에 있었던 고관들이 이제 다 내려가서 의정부 육조로 돌아가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일정 기간 전쟁을 방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변란이 있었을 때 이걸 막으면서 의정부와 육조에서 하던 일도 왜냐면 삼정승이 여기 있으니까 결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육조에서 비변사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왕으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전쟁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 그렇죠?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비변사 이제 해체 과정에 있을 때 변란이 한번 더 터져요. 그것이 뭐냐면 을묘외변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 또 터져. 그러니까 아이 가만 있어봐, 해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그래서 그대로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기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기구가 이상해져요. 이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해지냐면 예전에는 비변사 같은 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이렇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었는데, 비변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죠? 괜찮아요. 왜? 임시기구니까 해체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변란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이 비변사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임시기구가 아니고 이제 항상 있는 상설기구로 만들자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변사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육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조의 관원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일단 결제를 받으려고 좌의정한테 찾아갔는데 좌의정이 자리 없어요.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어디가 있대? 비변사에 가 있대. 그러면 육조에서 비변사 가야 돼. 그리고 비변사에서 또 육조 갔다가 또 비변사 갔더니 비변사에 없대요. 어디 갔어? 의정.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선조 때 뭐가 터지죠? 전쟁이 터져요. 임진왜란, 지금은 이제 변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는 잠깐 이제 소규모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전면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는 하는 일이 없어져요. 이제 그냥 7년 전쟁이잖아. 임진왜란 7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의정부는 안 돌아가.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대신하는 비변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요것도 있으나 마나하고 비변사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터졌는데 지금 일반 정치하게 생겼어요. 전쟁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정치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 때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없어지느냐? 아니라니까. 상설기구라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육조 여기서 같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관리가 되려면 뭐 해야죠? 과거 시험을 보든가 음서라든가 뭐 천거라든가 취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의정부와 육조에 들어갔는데, 비변사는요. 비변사
어떠한 채용 기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 가면 세도 정치가들이 마음대로 비변사에 이상한 직책을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이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변사라는 놈 때문에 원래 있었던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은 없어져요. 비변사의 관원이 뭐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의정부와 육조라는 곳은 있어요? 있지요.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유명무실화되는 것이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때문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마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숙종 때 누가 집권해요? 서인이 일당 독재화를 하죠. 서인이 일당 독재화니까 비변사 관련돼서는 서인 거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관리를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서인에서 노론 소론 분화되면서 집권 계층이 이제 의정부 육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세도 정치가니까 왕이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세도 가문들이 돈을 막 하면서 정치가 문란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종 때 가서 우리가 그 근현대사 가면 할 겁니다. 고종 때 가서 흥성대원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비변사 따위 이딴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없어지면 여기에서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원래 자리로 의정부와 육조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권력이 다 어디로 가요? 왕에게 가니까 왕권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변사라는 놈도 우리가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임신 외란 터졌을 때 중요한 핵심 기구로 자리 잡고 최고 권력 기구가 됐던 것이 세도 정치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혁파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볼게요. 비변사 설명이 다 됐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했다. 이제 이해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결과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의정부와 육조는 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3사라고 하면 사관은 사원부 홍문관이죠. 최고의 그 권력 기구인데 자기 세력의 유지와 상대 세력의 견제 기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3사의 관원들은 후임자를 자신들이 뽑을 수 있는 후임자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인사권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을 했다. 혹은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면서 숙종 때 가면서 엄청나게 피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의 3사를 장악하면 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남인을 공격하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세력 유지와 상대 세력 견제기구로 이상하게 변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정치기구가 문란해지고 자, 이 3사뿐만 아니고 전랑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조전랑 그렇죠? 이조만 있어요? 병조도 있죠. 이조는 문관, 병조는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랑직에 관해서도 관리 인사권과 후임자 추천 권한도 자신들이 행사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변사의 변질 이런 거 보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요즘 여기에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한대요. 작은 일도 한대요. 자, 의정부는 이름만 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뺏겼다. 어디에 뺏겨요? 어디에 뺏겼어? 비변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옵니다. 이름은 뭐래?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그래서 비변사라고 했지만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변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군사 체제를 한번 볼게요. 중앙군입니다. 자, 중앙군 조선 전개 5위라고 했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5군영 5개의 군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5군영의 첫 번째는 뭐죠? 훈련도감입니다. 그래서 훈, 총, 수, 그리고 금, 위영까지 해서 5개의 부대가 5군영입니다. 자, 5군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만 물어본다? 훈련도감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대해서는 포수, 사수, 살수 이 3수병을 양성했다라는 거죠. 누구의 건입니까? 유성룡의 건이 언제 만들어요? 전쟁 중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내용도 다 알아야 될 것이냐? 몰라도 되고요. 이름만 알면 되고 언제? 인조 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만들고
숙종 때 금위형을 만들었는데 이 금위형을 만들었다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보다 숙종 때 오군형의 체제를 완비했다라고 해서 뭐 4번, 5번 이렇게 해서 선택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 자, 변질되겠죠. 당연히. 중앙에 이제 3, 4와 그리고 전랑직이 엉망이 됐는데 이것도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선 후기 누가 집권하죠? 서인들이 집권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사병화 시킵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오군형, 중앙군이죠. 중앙군이라고 하면 국가의 군대고 대중 이방원이 사병을 철폐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인들이 얼마나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는지가 여기에서 나와요. 자, 서인들이 집권하면서 이 5개의 군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부르죠? 오군형을 자신들의 사병화시켜요. 그러니까 서인들의 군사적 기반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인들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다 가져버리니까 남인들이 힘을 못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죠. 지방 방어 시스템도 좀 봐보자라는 건데 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세조 때 진관 체제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했느냐라는 건데, 자, 외적이 쳐들어왔죠? 그러면 이쪽 동네의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외적을 막습니다. 옆에 뒤에 지원은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지역 자체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점은 뭐지요? 장점은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 진관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9년 단위의 자체 방어 체제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지휘는 수령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령이 문관이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관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관이라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알 수도 있지. 병법서나 이런 거에 병법에 능통한 문관들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깨진다면 여기에서 이제 져요? 그러면 여기가 깨졌죠. 왜죠? 왜 침해가지고 이만큼이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깨지죠? 이 상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이때 군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양에 가서 군대를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병력이 50이라고 했으면 50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없어요. 20은 중앙 가서 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에 복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0 가지고 막으려니까 안 되죠. 그리고 깨졌을 때는 연쇄적으로 왜? 이 뒤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관체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외적을 못 막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재승방약 체제로 바꿉니다. 명종 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있었던 체제지요. 자, 이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많은 수의 외적을 막으려면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모여 있고, 그리고 예전에 요렇게 문관이 담당했었던 군사지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수가 모였고, 그리고 군인이 군사 지휘를 하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속 대처가 취약하다. 무슨 얘기냐? 모이긴 다 모여요. 그런데 신립 장군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니까 없더라니까. 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속한 대처에 취약했고, 그리고 요게 패배하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을 했어. 근데 패배하면 무혈입성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 아니죠. 이쪽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이 재승방약 체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서 여기 한양까지, 부산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15일이 채 안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쟁 한 3-4번 하면 그냥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승방약 체제도 단점이 있었구나. 그래 생각해봤더니 이 진관 체제가 오히려 난 것 같다. 왜요? 얘들이 쭉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도 한 번 거치고 한 번 거치고 그러면 저 중앙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뭔가 전쟁에 대한 방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관체제로 다시 가는데 그냥 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바꿉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소고군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소고군 체제는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지방방어체제로 바꾸게 되는데 일단 기본은 진관체제입니다.
그리고 병력을 증강시켜요. 이제 여기에서 많은 수가 전쟁 중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반에서 노비까지 원래는 평민만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양반과 노비까지 다 참여하니까 일단 수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50명인데 실질적으로 50이 아니고 3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바꿉니다. 중앙으로 가지 말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50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관 체제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꿨죠. 이것이 이제 소고군 체제고, 그리고 군사주의는 누가 하냐? 영짱, 그리고 각 군영의 짱, 영의 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동네 원래 지휘관 혹은 전직 만호, 그럼 뭐냐면 퇴역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군사지휘를 했었던 이 정도 하면 뭐 중령 이상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퇴역한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이 비상시에 생기면 소고군 체제에서 군사지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상민하고 노비만 참여한다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정치 내부적으로 가서 탕평 정치를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정치병 변질 조선 후기 숙종 때 가면 이제 서인이 독점하면서 일당 전제화가 되고, 그리고 붕당 정치가 변질돼 가죠. 자, 상업 이입 독점 뭐 이렇게 돼 있고, 군영도 장악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문제가 동요돼요. 왜요? 이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반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양반? 참, 이거 나 돈 많아. 내가 분홍이거든. 돈 좀 모았어요. 근데 양반이 어쩌고 까짝대. 양반 죽여버리는 거야. 왜? 저는요, 공명첩을 사가지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반하고 싸우는 거죠. 뭐야, 양반이. 야, 이 싼것이 싼것? 나도 양반이야, 이 양반아. 이렇게 되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양반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 나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양반? 웃기고 있네. 나도 양반 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신분제가 이제 동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당 전제와 그래서 붕당 정치가 붕괴되면서 이제는 예전에 동인과 서인이 갈려서 이렇게 싸울 때 선조 때는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남엔 북이 나면서 서인, 북인 정권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냥 100% 다 갖는 것이 아니고 남인과 서인도 일정 부분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만 일단은 남인과 서인으로 이제 갈리고 인조 이후에 서인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남인을 개무시를 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 공론화를 했고, 그러다가 언제 숙종 때 가서 황국이 발생하면서 싸그리 그냥 집권하면 그 반대 팔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종 때 맨 마지막에 서인이 집권하면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서인 쪽에서 이제 노론 소론 갈리면서 그래서 붕당 정치가 실질적으로 인당 전제가 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니까 변질된 거죠. 붕당 정치는 실질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라는 결과. 고위관원에 대한 정치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왕실의 외척, 종실, 뭐 정치적 비중이 직대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3사와 2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은 감소합니다. 대신 이것을 장악하기 위한 이들의 부단한 노력은 있었죠. 왜? 이것은 합법이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은 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거부터 이제 장악하고, 그리고 치고 오군영도 내가 장악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비변사는 기능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엉망이죠. 의정부가 6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비변사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정치를 다 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탕평론이 제기가 되니 맨 처음에 누가? 숙종이 탕평책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했어? 편당적인 인사관리. 자기가 직접 난 서인편, 난 남인편 이러면서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탕평책은 시작했지만 탕평책은 숙종이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국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경종 때는 집권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소론이었다고요. 그렇죠? 자, 소론이었어요. 소론 입장에서 봤을 때 연인군이 좋아, 싫어? 안 좋아요. 그런데 연인군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냐? 경종과 영조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는데 영조가 이제 대리천정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종과 같이 정치를 도모하고 있을 때, 같이 이제 정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경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뜹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지금도 몰라. 근데
그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는데 병사를 하거든요.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 전에 이제 형님 이거 하나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 드렸는데 이 간장게장 있죠. 이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꽃감하고 이런 걸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병을 얻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다음 이제 세제였으니까 그 다음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소론이 그때 이제 영조가 이 경종과 영조의 관계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던 것이 소론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문제가 됐다. 이 영조 연인군이 정치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어디 대리천정 그러면서 엉망진창이 돼가면서 영조에 대한 이 입지가 좁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폐쇄자까지 거론이 되는 찰나에 경종이 죽는 거야. 간신히 영조가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소론이 싹 다 쫓겨나고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영조가 노론과 더불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어려서 아버지 누구야? 숙종이잖아. 숙종 때 서인 남인하면서 미친 듯이 싸우고 심한 경우에 칼질하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근데 숙종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다음에 형님이 왕이 됐었어요. 그렇죠? 경종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서인이 집권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인이 딱 집권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서인끼리 갈려서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자마자 니들 싸우면 내 손에 혼난다 라고 하는 탕평정치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행하냐? 강력하게 시행을 합니다. 자, 탕평교서를 발표해요. 니들 싸우면 혼나. 그 내용을 비석에다가 박아놓고 성균관 유생들 앞으로 들어라. 계속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성균관 안에다 탕평 비석을 세워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맨 노론 소론 뭐 할 거 없이 쭝슨 식파 벽파 있죠. 나뉘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대신들은 모이시오 하면서 이거 우리 식사를 이걸 합시다 하면서 탕평채를 만들어요. 탕평채가 뭐냐면 영조가 탕평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탕평정책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김, 미나리, 소고기, 청포묵 요런 것들 막 색깔 있는 거 있죠. 뭐 색깔 이 북인 색깔, 동인 색깔, 남인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비는 거야. 그리고 드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거 이게 이제 탕평채인데 이걸 먹으면서 엄청나게 무서웠대요. 왜냐면 이거 먹으면서 싸우면 혼나는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니들 싸운단 말이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탕평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영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좌의 난이 있었는데 이 인좌란 사람이 누구냐? 이 당시에 이제 소론 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누가? 영조가 먹을 거 줬단 말이야. 그래놓고 갑자기 죽었으니까 영조가 죽였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인자가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노론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영조가 다 쫓아내는 거잖아. 막 그러니까 탕평정책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탕평정책에 반발해서 난이 일어난 거고 명분은 뭐다? 영조가 경조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이인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인자를 잡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영조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탕평파 중심의 국정을 운영했는데 영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왕당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탕평파를 만들어 놓고 내 권한을 일정 부분 줄 테니까 니들이 탕평파로서 뭐 서인 남인 뭐 노론 소론 야 다 치워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붕당이 이따 있게 뭐가 필요했느냐라고 해서 붕당 자체를 싹 다 없애버리려고 만든 것이 탕평파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자,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구권 쥐들이 무슨 왕이야? 웃기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뺏어버리고 3사의 관리 선발 관행 니들이 야 과거제도 있는데 니들이 뭔데 야 이런 거 다 뺏어 라고 하면서 영조가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개혁 정치를 한번 볼게요. 속대전이죠. 그래서 영조가 실질적으로 법을 새로 만드니 속대전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 이런 걸 폐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형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3번 심판해라 라는 3심제 그리고 균역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미친 듯이 설명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균역법 나오면 영조다 이 정도는 지금 무조건 아셔야 되고 자, 신문고가 부활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신문고를 만든 거, 신문고 설치 누구지요?
태종. 그래서 자료에서 신문고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북이 막 하나 나와요. 그리고 막 해서 설치했다라고 하면서 밑줄 거 있어요. 설치한 왕은 그러면 태종이고, 부활시켰다 나중에 그러면 영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개 알아두셔야 되고, 한 개가 뭐냐. 자, 이 한 개는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정조죠. 정조는 세 손입니다. 그렇죠? 정조 때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이 됐을 때 정조는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암살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하들이 정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랬냐면 영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제위를 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제위를 했고 이 영조는 완론탕평이라고 해서 어떻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찍어 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어 눌렀는데 그 당시에 신하들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힘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권이 너무 세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왕이 똑똑하니까 명분을 세워서 몰아내고 죽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떤단 말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하들의 신권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조한테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고 그러다 어린 왕이 등장을 하죠. 정조. 그래서 이제 손자가 왕이 딱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신하들이 어떻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면서 치기 시작하고 정조 같은 경우는 아쭈 이거 봐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니들이 덤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치 이렇게 해놓은 거 완성시켜 놓은 거 니들이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 라고 하면서 갈등 구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벽파 이런 노인들 있죠? 정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벽파들이 힘이 약해요? 커요?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서 매일 집에서 술 마시면서 벽파 세력들이 모이면서 뭐라고요? 왕을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객을 수시로 보낸다니까. 이게 정조예요. 그러니까 요 영조의 탕평책의 최대 단점 이 영조의 완론탕평은 강력한 왕권으로 찍어 누른 탕평인데 이 완론탕평의 최대 단점이 뭐예요? 일시적인 탕평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만 벗어나자라는 거가 이제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가 왕이 딱 됐을 때 죄다 아버지 죽인 사람이야. 신하들이 다 노론이라고요. 노론은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계속 죽여야 된다. 사도세자 잘못했다. 역물을 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사람들인데 정조가 왕이 딱 됐어요. 그리고 영조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세자의 사자도 꺼내지 마라. 이거는 사도세자를 거론하는 사람은 역적이다. 역모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정조가 왕이 즉위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벌벌 떨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사도세자를 죽인 장본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벌벌 떠는 거지. 정조가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색출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벽파를 다 몰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도세자가 좀 잘못은 했지만 안타깝다 했던 시파들 중심으로 그리고 예전에 정계에서 쫓겨난 남인들 있죠. 이 남인들이 그냥 쫓겨나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지방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인 세력들은 어떤 공부를 하냐면 북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선진 문물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남인 계통의 학자들이 대부분 북학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남인 계층의 사람들이 당시에 정조 때 실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자신의 군사력도 필요하고 자신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 못 믿겠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남인이 제격이죠. 그래서 남인들을 막 등용을 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정약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옆에 놓고 막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하겠지만 초계 문신제 같은 거를 막 시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 37세 이하의 그 당하관 그러니까 빨간 옷 이하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능력 있고 괜찮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서 저쪽에다 가둬놓는 게 말이 좀 그렇지. 저쪽에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정조가 매일 가서 과외를 해요. 직접 왕이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40세가 되면 이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일정 부분 소정의 시험을 딱 보게 해요. 그러면 합격 그러면 딱 넘어가면 고관으로 승차돼서 빨간 옷 입는 거지. 그럼 뭐예요? 내 옆에다 딱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조예요. 정조는 왕이 됨과 동시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자,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자, 보세요. 탕평정치입니다.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가 했던 탕평책 이것을 난 이어서 가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력하게 했지만
나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왜? 할아버지와 같은 왕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 본위의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 등용 중심의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 친왕적인 사람들을 뽑는 거죠. 능력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내 옆에다 고관으로 앉히는 정책이 준론 탕평이에요. 자, 아무튼 시파와 벽파의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한데 이 두 세력들은 어떻게 아버지 몰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 벽파는 죽여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갈등을 경험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싫었을 거예요. 자, 탕평책을 추진했고, 자, 이 탕평책 보면 척신과 환관을 제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부를 떨었던 탐관 오리들이에요. 영조 때 착 달라붙어서 전하 그랬던 사람들 싹 다 제거하고, 노론, 남인 이런 사람들 그 당세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졌다. 정조는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 그 생각에 반해서 자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생각 딱 들어보고 괜찮네. 등용해서 옆에서 앉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과는 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혁 정치 한번 봅시다. 정조가 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규장각을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집현전이에요. 집현전,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둔 전각을 새로 만들어요. 그것이 규장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겉으로 봤을 때 왜 이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정조를 계속 눈여겨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도서관이라고 간판 쓰는 거죠. 그것이 규장각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는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이런 실학자들 대거 등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정각 창덕궁 가면 저 그 뒤에 연못이 앞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열람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학자들, 그러니까 관리들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여기에서 정치를 다 한 사람이 정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만듭니다. 장용영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정조 이퀄 장용영이에요. 그래서 정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왕에 즉위한 다음에 침수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칼이 목에 돼 있어. 그러면서 자객이 이렇게 마스크 쑥싹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조가 어떻게 해요? 정조는 항상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잤어요. 느낌 이상하게 딱 떠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칼 빼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자객들 싹 다 죽입니다. 혼자. 왕이? 정조는요. 어려서부터 문무에 능통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누구? 이 신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신하들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이들이 막 서로 죽인 다음에도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고 있었죠. 그 영조는 정조에게 뭐 가르쳤어요?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할아버지와 같이 강력한 왕이 되려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부에도 능통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영조 때, 그리고 영조 선대왕 숙종 때 신하들이 칼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죠? 무예만 너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싹 다 죽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장단점을 싹 다 파악한 거예요. 영조는 잘한 것이 공부고 아버지는 잘한 것이 무예고, 그리고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을 때 이들이 미친 듯이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주에 갇힌 그 사도세자를 지키고 있는 병졸들이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갈증 난다 막 그러고 막 있으니까 물 드시오 그러면 거기에다 오줌을 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정조가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죠? 저것들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 무예를 연마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무예도보 통지 있죠. 이게 병법서인데 자신이 직접 만든다니까. 병법서 훈련한 교관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직접 칼질을 합니다. 탁탁 하나 둘 한 다음에 이걸 그리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저기 왔을 때 이렇게 하는 병법서를 자기가 직접 그려요. 직접 만들 정도로 굉장히 무예에 능통했고, 그래서 장용영을 만들었는데 자기를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자객을 싹 다 죽이고,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문을 탁 열었는데 그 넓은 궁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궁녀 그리고 내시들이 싹 다 노론 벽파의 세력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내시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4명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선발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분이 있었던 애들 4명 가지고 니들밖에 없다. 그래서 4명 가지고
해가지고 군사를 불리는 것이 정조예요. 이것이 장룡영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의 문신제는 37세 이하의 당화관 중에 능력 좋은 자를 뽑아서 자신이 교육을 시켜서 40세까지 재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정조는 또 화성.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양을 싹 다 집어삼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개혁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정조는 수원 있죠? 수원에다가 새로운 도성을 만듭니다. 그것이 화성인데 그곳에 어딨어? 상공익을 육성시켜요. 상공인. 그래서 새로운 건설 도시를 만들고 이곳을 제2의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정조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화성이 있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정조가 왕의 즉위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묘, 현룡원, 지금은 윤건능 뭐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아무튼 현룡원,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바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수원을 굉장히 좋아했고 화성에 행차하는 것을 그 틈만 남은 했었다라는 거죠. 거중기를 사용해서 화성을 건설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켰고요. 정치적 군사적인 기능 그리고 상공인을 육성하려고 했었던 정조입니다. 자, 지방통치 수령 있죠? 수령의 권한을 매우 강화시킵니다. 수령이 누구예요?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고 왕의 권한, 인사권, 행정권, 군사권을 다 주고 그리고 지방에 임명되는 사람이죠. 수령입니다. 이 수령에게 원래 향약을 누가 만들어요? 유양소가 만들죠. 웃기지 마. 유양소에서 만드는 향약 권한을 뺏어서 수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절대권이 생기고 지방에 내가 수령을 임명을 하니까 수령들의 권한은 왕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왕권의 강화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수령 권한이 강화되었던 거예요. 자, 사회개혁으로 서울 노비 차별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이게 신해 통공인데 바로 해드릴 거고 문체 반정이라고 해서 구문체로 돌아가자라는 일도 있었던 것이 정조 때고 편찬사업으로 법전도 만들어요. 그리고 외교, 동문위고, 탁지, 주관지, 무예도보 통지인데 우리가 대전 통편은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고 무예도보 통지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꼭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조와 정조를 비교해서 커트 있죠. 수원 화성 쫙 내놓고 다음과 같은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과 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5개를 섞어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신해통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예전에 시전상인이 종로거리에 있었고 이것은 관상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압니다. 자, 그런데 난전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난전이 많아지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관상, 시전상인이 무엇이 있었죠? 금난전권이 있었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쳐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요? 얘들은 넷인데요. 얘들은 40명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가서 오히려 금난정권을 갖고 있는 시전상이 두드러 맞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다 얘기를 하겠죠. 시전상인들이 이거 통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 어쩔 수 없어. 야, 니들 그러다가 니들 목숨이라도 부지해. 그래서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철폐한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신해년의 상공업을 통하게 할 수 있는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난정권을 철폐하고 난전을 거의 합법화시키는 것이 이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그러다 보니까 시전상인이 엄청 열받죠. 우리도 세금 안 낼 거야. 단 유기전에 대한 내용은 절대 얘들이 팔 수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못을 받고 유기전 독점 판매권은 니들에게만 줄 것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해년에 있었던 상공업 통용 정책인데 이것을 가지고 신해통공이라 부르고 금난정권을 철폐했고 그리고 유기전 독점 판매권은 시전상인에게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 이것이 금난정권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신해통공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세도 정치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순조부터 순조, 헌종, 철종까지 어린아이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왕의 외척 가문들이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여기 뭐냐면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이끄는 이런 정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11살짜리죠. 8살, 19살인데 철종은
강화도령이라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철종의 그 별명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왕이 안 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 정치 안 할 거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했던 강화도령. 그 순조, 헌종, 철종 이것처럼 뭡니까? 어린 아이가 왕이 됐고 외축 세력들이 정치를 다 해버리는 이 시대를 세도 정치. 그래서 1800년부터 1863년 3대 60여 년 동안 진행이 됐던 것이 세도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 이딴 거 없어지죠. 세도 가면 안동김 씨가 그냥 안동김 씨의 세상이고 풍양조 씨의 세상인 것이 세도 정치입니다. 자, 소수 가문이 정치를 독점하고요. 이 이외에 뭐 안동김 씨인데 어디 뭐 김 씨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어디 뭐 이 씨 필요 없습니다. 다 쫓아내버려요. 자, 권력 구조 변질되죠.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져요. 당연한 것이고 비변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왜요? 돈 필요하잖아요. 수령직 그리고 이제 관리직을 매관매직하기에 이 비변사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변사는 비대해지고 이 비변사의 관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세도 정치 가문에 들어가면요. 집에 이제 그 집에 있잖아요. 입구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여기에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뭐 가지고 금은보화를 싣고. 그래서 순번이 되면 들어오시오라고 하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얼마 체크가 돼 있어요. 저 6품 하고 싶은데요. 6품? 정육품? 여기 보이지? 이거 놓고 가. 그럼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했다니까. 이때가 세도 정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과거 시험 필요가 없어요. 백지 냈는데 장훈급제하고 이런 세상이 세도 정치입니다. 19세기의 사회 삼정이 문란해지고요. 전정, 군정, 황곡, 세금 내는 것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00만 원 내면 될 끝날 세금을 막 2천만 원 내고 그래야 되는 세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한 거 하고요. 그리고 소청, 벽서, 괴서 여러분 벽에다가 막 뭐 이상한 글 막 붙여놓는 거죠. 이상한 글, 괴서, 벽서, 종말이 도래했다 막 이런 거 벽보에 붙여놓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세도 정치 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봉기가 굉장히 많아지죠.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가 대표적인데 자,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임술농민 봉기는 철종 때입니다. 우리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을 먼저 보자라는 거죠. 삼정의 문란이 배경이고요.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 서북민이죠. 서북방. 여기에서 이제 홍경래가 난 들고 일어난 건데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라고 우리가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선비입니다. 근데 매번 과거 시험에 가면 계속 떨어져요. 굉장히 똑똑했거든. 이만큼을 썼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 야, 너 과거 시험 봤다며? 또 떨어졌다며? 나 미치겠다. 나 진짜 관운이 없나 봐. 그게 아니고 너 돈 안 냈지? 그거 무슨 얘기야? 야, 돈 없으면 안 돼. 백지 내는 사람이 장원급제하는 세상이야. 웃기고 있네. 그러고 봤더니 백지는 이제 장원급제예요. 내가 지금 헷짓거리 했구나. 열받구나. 이 썩어 빠진 세상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홍경래가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농민, 상인, 광산, 노동자,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 할 거 없이 싹 다 모입니다. 그래서 홍경래 중심으로 모이고 홍경래가 공포를 해요. 그래서 평서대원수가 들고 일어났다. 평서대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가 자신을 평서대원군이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관군이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 지역을 한때 장악을 했었고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의 난 순조 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도 정치가 계속되니까 삼정문란은 심해지고 농민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 철종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놈이 굉장히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몰락한 양반 가문인 유계춘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면 진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진주성을 점령하고요. 진주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전국에서 확대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진주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주 농민봉기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시작인데 보세요. 여기 빵빵빵빵빵빵빵 항문 그리고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봉기가 있었으니 이것이 임술년에 있었다. 그래서 임술년이 언제다?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예전에는 진주 밀란이라고도 공부했어요.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 진주에서 시작했으니까 진주 농민봉기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1862년에 여기 다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하려면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공주 농민
농민분기가 한번 시험에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는 세도 정치 같은데 공주? 진주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까리 하다가 틀린 적이 있는데 아이 보세요. 이게 공주, 뭐 광주, 함흥, 황주, 뭐 안동 할 것 없이 다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주 농민분기로 기억을 한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임술농민분기 그래서 진주성을 점령했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함흥에서 제주도까지 싹 다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깜짝 놀라요. 니들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삼정 이정청을 설치할게.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게. 라고 해서 이정청 설치를 하게 되니 농민분기가 조금 사고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분기, 임술농민분기가 나오면 삼정 이정청의 설치 요게 꼭 시험에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어요. 자, 이 홍경계의 나온과 임술농민분기가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그림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공통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점 뭐예요?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분기고 삼정의 문란에 대한 분기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경제편 들어갈게요.